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네, 과창과학관에서 작년 8월부터 과학 뉴스를 만들어 내보내고 있는데요. 당시에 앵커 유만선 님이 열심히 읽어주신 덕분에 드디어 정규 방송으로 편성이 돼서 좀 앵커 팀도 늘어나고 저희 뉴스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편 후 첫 번째 방송되는 오늘의 기사는 우주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 2월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랍이든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과학계에서 우주 탐사 자체가 아주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이거와 좀 비슷하게 우주인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아사이언스에서 이현경 기자님이 쓴 우주 60년 만에 차별의 빗장 연다. ESA 새 우주인의 장애인도 포함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에서 이런 우주공학, 로켓 관련돼서 최고 전문가 유만선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만선입니다. 기계공학과에 저는 있었고요. 열차폐체 박사라고 부르시는. 열차폐차. 네, 이번 열차폐차가 아니라 열차폐차. 열차폐체. 열차폐체. 예. 과학관에서 항공 쪽 전시를 도맡아서 하신 분도 사실은 유 박사님이시잖아요. 과천과학관 만들어질 때 항공우주 쪽을 제가 맡아서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무운영. 아무튼 네. 이런 연유로 네. 오늘 우주인과 우주 정책에 대해서 네.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네. 분이십니다. ESA라고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 우주국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신규 우주인을 채용을 한대요. 이게 생겨난 게 1975년인데 한 78년도에 한 번 선발하고 2008년에 두 번째 선발하고 이번 21년도에 세 번째. 그러니까 사실 우주인을 저는 굉장히 꾸준히 많이 선발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띄엄띄엄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유럽은 되게 흔하게 뽑질 않는 부분이에요. 네. 세 번째 채용 공고를 내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새롭게 내세운 거는 약간 좀 장애가 있는 분도 우주인 선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열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이제 네. 나왔습니다. 이 ESA라는 유럽 우주국도 좀 신기한 이름이었어요. 이사 그렇게 부르나요? 이사. 네. 이게 보니까 미국도 각자 있고 유럽도 유럽 우주국이 있고 네. 캐나다도 우주청이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우주인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모두가 다 있었죠. 알고 있는 이소영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2008년에 다녀오셨죠. 선발은 2007년, 6년 이렇게 그렇죠. 되셨고. 그렇죠. 네. 그때 이분은 이 ESA 채용 공고로 가신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당시 과학기술부와 SBS 채용 과정에서 그다음 훈련, 발사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중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이 ESA에서 나온 채용 공고도 보니까 네. 자국민이 일단 무조건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신청을 할 수 있게 아예 조건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비슷한 공고가 다른 데도 있나 해서 나사 공고도 살펴보니까 네. 거기도 미국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세금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자기 세금으로 국민들. 가져가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들었었어요. 우주인 네.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한국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당연히 뽑았었고 단지 발사체나 그 체류했던 ISS 같은 경우를 한국에서 모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다가 일정 부분 예산을 줘가지고 그쪽에 탑승시켰던 걸로 알고 있고 자국의 우주 기술이 충분치 않은 그러니까 유인 우주 기술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은 그런 형태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 우주인을 만들어낸 경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600명 이상의 우주인 훈련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그리고 우주인이 그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그 우주에 나간 이래로 그리고 지구 궤도를 도는 그 우주선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이 약 56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구 궤도 밖으로 튀어나갔다 들어온 그 우주인들이 24명 그 중에 이제 또 12명은 달 탐사를 했던 그건 아마 거의 다 미국인이죠. 그렇죠. 그 아폴로 프로젝트 외에는 유인 우주 프로젝트가 달에서 벌어진 적이 없으니까 560명이 넘는 그 우주인들 중에 332명 정도가 미국인이고 107명 정도가 러시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쪽은 아주 미국과 러시아가 확 잡고 다 잡고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다 해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보면 이번이 세 번째 공고잖아요. 네. 여기에 소속된 우주인이 7명밖에 안 된대요. 나사 같은 경우는 네. 몇십 명이 됐었거든요. 그죠. 그 차이가 엄청 심한 네.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유럽인데. 모든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오픈한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130cm 미만의 키를 가진 사람 혹은 양쪽 다리의 길이에 차이가 있는 사람 혹은 발목 이하가 없거나 아니면 무릎 이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
가능하다. 네네. 이동하는 능력에 장애가 조금 있어서 그런 사람으로 일단 한정해서 먼저 문을 열어준 거다라고 느껴지고요. 아쉽지만 앞이 보이지 않거나 듣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외된 것처럼 그쵸, 느껴져요. 그쵸. 이게 또 거꾸로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주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우주 기술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도전 과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의학 관련된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네, 자기 생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우주에 나갔을 때 생체 변화가 되게 해야 심해지니까 되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가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더라고요. 네네네네. 모든 능력의 거의 1순위. 네. 그래서 옛날 이소연 박사님한테도 얘기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거긴 러시아 센터 가서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기본으로 배우셨고 뭐 전부 다는 못 알아듣는다고는 그러시지만 그 미션에 관계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얘기하시고 이제 또 한 가지는 ISS의 로고 파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개발해낼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운영을 하거나 그 로봇의 성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일럿, 비행 기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재진입체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공력적으로, 공력학적으로 어떻게 얘가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위험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일럿에 대해서도, 비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우주 시스템, 태양계라든가, 기본적으로 우주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거기가 애스트로피직스라고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훈련에 전부 다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실은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이거는 이소연 박사님한테도 옛날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었냐 그랬더니 그 의외의 답변이었던 게 무중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멀미라고 하죠. 우주멀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소중력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중력이 없는 건 아닌데 계속 낙하하는 자연낙하하는 형태를 띠게 되니까 몸에 무중력 효과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요. 사람이 평형 감각을 찾을 때는 눈을 가지고 그 감각을 찾는 거와 그다음에 귀에서 받아들이는 또 세완고리관에서 나오는 그런 평형감을 일치된 형태로 해서 그 균형감을 잡게 되는데 이게 나가 보니까 귀 세완고리관은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죠. 그렇죠. 네, 위아래가 없고 중력이 거의 작용을 안 하니까. 근데 눈도 실은 ISS는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이게 되게 나타나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얼마 정도 있으면 멀미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사람 몸이라는 게 네. 지구에서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으로 진화를 해야 하잖아요. 굉장히 그쵸. 오랜 시간 그쵸. 동안 이 중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걸로. 네, 근데 이제 우주에 나간다는 거는 이미 그거 환경 자체를 벗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 훈련센터에서 어떻게 그걸 훈련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꽤 적당한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 회전 의자에 앉혀놓고 30분을 버티게 한대요. 그냥- 너무 싫다. 그냥 구토가 나왔다. 진짜. 눈을 감으라고 그랬다가 뜨라고 그랬다가 뭐 아래를 보랬다가 위를 보라고 그랬다가 막 해가지고 뭐 나중에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었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아니 보면 우주정거장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무른 사람이 기록이 437일이래요. 아니 근데 그럼 이 사람은 437일 동안 그 미소중력 상태에서 이 우주멀미를 계속 견디면서 살아간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서 그거에 대한 미리 실험을 많이 한다고. 고립감이라든지 어디에 맞아요. 갇혀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있는 건데 그거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실험도 훈련도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유리 가가린을 뽑을 때도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신인 사람을 뽑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훈련 과정 내내 그 되게 쾌활하고 그러니까 동료와 어울리는 게 있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소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서 채택이 됐다라는. 그 여기 기사를 보면 네. 이 우주인들을 이제부터 지금 모집을 시작을 해요. 그럼 내년 10월 정도 이제 4명에서 6명 정도 우주인을 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달에 가는 기회를 임무를 수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션이 달 탐사구나. 네, 그러니까 두 개예요. ISS의 임무 수행도 있지만 달 탐사라는 임무도 있고 네. 이 달 탐사는 지금 유럽에서 이제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사에서 작년 재작년에 큰 선발 공고가 있어서 그때도 우주인은 이제 한참 회자가 됐었고 그때 우주인 선발하는 사람들은 달 탐사에 참여하는 우주인을 선발하는 계획을 했었어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뽑는 유럽 우주인들도 이제 이 미국 나사에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2024년에 달 탐사를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에 사실 간 게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 69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갔다 올 때까지 그렇죠. 72년인가요? 그리고 왜 가냐? 월석도 그만큼 퍼왔으면 됐지. 네, 아, 그만 좀 가라. 할 만큼 했다. 네, 아폴로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키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을 썼어요. 하나를 보내는데. 근데 또 여론을 보내기도 했지만 실패한 것도 실패해요. 있잖아요. 심지어. 그 휴스턴 위에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그걸 보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11호까지는 열광을 했을지 몰라도 이후부터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점점. 최근에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더 나은 과학기술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달에 대해서 자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것도 있어요. 지구에서 발사체를 발사해서 심우주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보다 그렇죠. 달에서 조립을 해서 발사하는 게 훨씬 중력이 작기 때문에 8분의 1인가요? 그 정도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면에 있어서도 예, 그 우주 탐사 면에 있어서도 경제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달에 다시 관심을 갖는 거 아닐까. 거기에 달기지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달은 이제 어떤 마이닝 플래닛? 예? 뭐, 그렇죠. 광산이죠. 예, 광산으로 이렇게 스타워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신- 광산으로만 쓰이는 그런 행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파먹지 않을까. 그러면 일물썰물 개념도 바뀔 수도 있고 아유, 다른 싹 힘이 바뀌겠죠.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지구 환경에 다른 변화가 오면서 그치, 기후 변화에 그래요.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후 변화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간에. 행성의 변화, 네, 행성의 시스템의 변화. 변화가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구 저궤도 및 달까지는 민간 쪽에다가 많은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심우주, 화성 포함해서 그 정도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탐사 과정을 다시 나사가 목표로 그래서 이제 잡는 단계가 영역을 서로 넘어가네요. 점점 민간 쪽 시장으로 넘겨주는 거죠. 산업 쪽으로 그러니까요. 넘겨주고 그래서 나사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는 거죠. 국제우주정거장의 화물 특송, 네, 쿠팡이죠. 네, 화물 특송을 할 업체를 뽑았는데 스페이스X가 낙찰이 됐고 네,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ISS에 필요한 물건들을 날라주면서 기술 개발도 그 하고. 발사체의 운송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고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제 유인을 보낸 거죠. 그렇죠. 그것도 나사한테서 일을 받아서. 오늘 뭔가 우주인 선발 과정에서부터 우주 정책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유한성 박사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에서 또 다른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CL이다 CaCO3다 2HCaCO3는 CaCl2CO2H2다 나는 테리안 회사도 반응하면 사라탄소를 내면 녹는 테리안 나는 테리안 회사도 반응하면 사라탄소를 내면 녹는